내 남편의 회사 동료는 내 절친이었다. 일부. 서울 강북 장위동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회색빛 콘크리트 사이로 겨울바람이 스며들던 어느 날 유진은 다른 날과 다름없이 빨래를 개고 있었다. 다림질되어 있던 남편의 셔츠를 들던 순간 무언가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다. 그녀는 손끝으로 셔츠 주머니를 더듬었다. 구겨진 종이 한 장. 호기심 반, 습관 반으로 꺼내든 그것은 영수증이었다. 호텔명 시그니엘 서울. 디너 2인 코스. 총액 45만 9천 원. 일시 11월 28일 19시 42분. 그날은 분명 남편이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온 날이었다. 피곤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샤워하고 바로 잠든 날. 유진은 가만히 웃었다. 유진, 그래. 나도 바보는 아닌데. 딱 봐도 데이트잖아. 나랑은 평생 안 갔던 그런 비싼데. 그녀는 주머니 안으로 다시 영수증을 밀어넣고 아무 일 없던 듯 남편의 셔츠를 개어 옷장에 넣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다. 유진, 비밀번호 바뀌었을까? 아니, 저 사람은 그런 거 귀찮아하지. 숫자 4개. 결혼기념일. 열렸다. 잠금 해제와 동시에 터져나오는 수십 개의 메시지. 상대방 이름은 회사 동료 은비. 유진은 가슴이 멈춘 줄 알았다. 그 이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친구 중 하나였다. 대학 동기. 늘 곁에 있었던 사람. 둘도 없는 친구라고 믿었던 그 은비였다. 은비, 오늘 그 와인 진짜 맛있었어. 다음엔 우리 제주도 갈까? 너랑만 있으면 회사도 싫지 않아. 오늘 밤에도 보고 싶어. 유진이 모르게 꼭. 메시지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건 그냥 외도도 아니었다. 이건 배신이었다. 이건 파괴였다. 유진은 그 순간 울지도 않았다. 놀랍게도 피식 웃음이 났다. 유진, 참 잘도들 논다. 근데 너무 재밌겠다 너희는. 두고 보자. 누구 하나는 끝을 봐야 할 거야. 다음 날 유진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남편과 아침 식사를 했다. 그는 늘 그렇듯 스마트폰을 보며 무심히 밥을 넘겼다. 유진, 오늘도 회식이야? 남편, 응. 아마 늦을 것 같아. 팀장님이 요즘 술 좋아하시잖아. 유진, 그러게. 회사 사람들 참 좋아하더라. 특히 은비 씨? 그 말에 남편의 젓가락이 순간 멈췄다. 남편, 은비? 유진, 응. 지난번에도 그 사람이랑 같이 야근했다 그랬잖아. 그 사람 괜찮은 동료야? 남편은 표정을 숨기려 했지만 유진은 이미 확신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입꼬리는 어설프게 올라갔다. 남편, 그냥 일 잘하는 친구지. 왜? 유진, 아니. 그냥 나도 언젠가부터 그 사람 자주 언급하더라 싶어서. 그날 오후 유진은 은비에게 연락을 했다. 마치 아무 일도 모르는 친구처럼. 유진, 야, 우리 다음 주에 시간 돼? 오랜만에 너랑 단둘이 밥 먹고 싶다. 그때 못 간 스시집 있잖아. 내가 쏠게. 은비, 진짜? 헐, 너무 좋지. 완전 감동. 나 요즘 회사 일 많아서 스트레스 쩔었거든. 언니가 해준다니까 바로 힐링될 듯. 유진, 그러게. 사람 일이란 게 참 다 그렇지. 회사 일, 사람 일, 관계도. 다 감정 소비야. 은비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밤 유진은 다시 핸드폰을 열었다. 대화 내용을 백업했다. 사진을 하나하나 다운로드했다. 둘이 함께 찍힌 셀카, 차 안에서 찍은 영상, 모텔 앞에서 찍힌 위치 공유 기록. 유진, 좋아. 이제 첫 번째 퍼즐은 맞췄다.
이제 너희가 얼마나 오래된 사이라 우기든 나는 그 모든 순간을 들려줄 준비가 됐어. 그리고 그녀는 컴퓨터를 켰다. 자신이 몰래 투자한 스타트업의 이사회 자료를 꺼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떤 사람을 신입으로 추천받고 있는지 확인했다. 신입 추천자 명단에 있었다. 박은비, 32세, 경력 땡땡전자 마케팅팀 3년차. 유진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내 남편의 회사 동료는 내 절친이었다. 2부. 은비가 들어간 회사, 그건 내가 만든 덫이었다. 유진이 투자한 스타트업은 겉보기엔 평범한 헬스케어 플랫폼 회사였다. 하지만 유진은 이 회사의 초기 투자자이자 주요 이사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분을 앞세워 조용히 인사팀에 메일을 보냈다. 유진, 박은비. 경력은 괜찮고 이미지도 밝은 편이니 프론트 운영팀으로 추천드립니다. 단 내부 평가 후 바로 팀장 면담 거치게 해주세요. 성격상 체크가 필요합니다. 은비는 당연히 모른다. 그녀가 새로 들어간 그 회사가 유진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덫이라는 걸. 은비는 첫 출근 날부터 들떴다. 블라우스를 입고 새로운 명함을 받아든 채였다. 은비, 헐, 오피스뷰 너무 좋다. 직원들 다 착하고 분위기 좋아. 나 이 회사 정착하고 싶어. 유진에게 톡도 남겼다. 은비, 언니, 나 진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좋은데 소개시켜줘서. 진짜 내가 더 잘할게. 유진, 그래. 정말 좋은 회사니까 정말 잘하길 바란다. 며칠 뒤 남편과 은비의 관계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남편은 요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매일같이 늦게 귀가했다. 남편, 이번엔 진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라 사흘은 집에 늦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유진, 그래. 대신 약은 꼭 챙기고. 위가 약하잖아. 괜히 또 탈나지 말고.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그녀는 남편의 백팩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넣었다. 다음 날 알람이 울렸다. 서울 성수동 한 호텔 앞 도착 오후 7시 18분. 유진은 손끝으로 스크린을 넘겼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은비가 회사 회식에서 조퇴했다는 메일도 함께 확인했다. 밤 11시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다. 유진은 거실 불을 끈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홈쇼핑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0시 4분. 문이 열렸다. 남편, 피곤해. 오늘 진짜 일 많았어. 유진, 그랬구나. 근데 신발 바닥에 뭘 묻혔네. 여기 호텔 입구에 깔리는 고운 자갈 같네. 남편, 뭐? 유진, 아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그 호텔을 자주 가봤으니까. 남편, 설마 너. 유진, 뭘? 내가 너랑 내 절친이었던 은비가 거기 있는 거 알아차렸을 것 같아서.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유진, 괜찮아. 나도 일 많았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아는 사람 하나 새로 입사시켰거든. 남편, 뭐? 유진, 너도 알 거야. 너희 회사 동료였던 사람. 이제 내 회사 직원이지. 비. 은비는 입사 후 2주 만에 회사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구랑 엮였대. 전에 회사에서도 말 많았다고 하던데. 이상하게 입사 추천이 빨랐어. 유진은 누가 시켰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말 없는 손이란 가장 무서운 손이라는 걸 은비는 몰랐다. 어느 날 은비는 유진을 따로 불렀다. 카페에서 만나자며 급하게 잡은 약속이었다. 은비, 언니, 혹시
나 회사에서 이상한 얘기 도는 거 언니도 알아? 유진, 응. 근데 그런 건 흔한 일이야. 여자들끼리 경쟁 심한 회사잖아. 괜히 기죽지 마. 은비,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 피하는 것 같고 내 보고서 자꾸 누락되고 팀장이 날 부르지도 않고 유진, 그건 혹시 내가 그럴 만한 짓을 했기 때문 아닐까? 은비, 뭐? 유진, 남의 인생에 발 들여놓기 전에 자기 발밑부터 확인했어야지. 은비, 너 지금 무슨 말을? 유진, 은비야. 우리 그만하자. 이제 친구 아닌 거 알지? 이건 아주 오래된 전쟁이었어. 넌 시작만 했고 나는 이미 끝을 보고 있어. 그날 밤 은비는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메일을 남겼다. 하지만 유진은 아직 끝내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유진, 이제 남은 건 너희 둘이 서로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만 남았어. 나는 너희를 다시 엮어줄 생각이 없어. 하지만 세상은 너무 잔인하게 너희를 마주보게 만들 거야. 내 남편의 회사 동료는 내 절친이었다. 3부. 남편의 정리 통보. 그러나 진짜 무너진 건 나였다. 은비가 회사에서 자진 퇴사한 그 다음 날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퇴근했다. 남편, 밥 먹었어? 오늘은 김치찌개 냄새가 좋네. 유진, 당신은 오늘 은비랑 연락했어? 남편, 했지. 근데 그만두겠다고 하더라. 유진, 당신 그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어? 남편, 솔직히 해방됐다 싶었어. 유진은 숨이 턱 막혔다. 그토록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의 끝에서 남편의 이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계산을 무너뜨렸다. 유진, 뭐라고? 남편, 솔직히 나도 지쳐 있었어. 은비랑의 관계도 너랑의 삶도.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든 거 보니까 그냥 끝내자 싶더라. 유진, 뭐가 끝내? 남편, 우리 이 결혼 이제 너도 나도 다 아프잖아. 그는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놨다. 그 안에는 변호사 명함과 이혼 조정 신청서 초안이 담겨 있었다. 남편, 나 이젠 도망치고 싶어. 누구 탓도 아니고 그냥 너무 오래 참고 산 것 같아. 그날 밤 유진은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따랐다. 세상이 조용했고 집안엔 시계 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생각했다. 자신이 이걸 위해 그토록 치밀하게 움직였던가. 그녀는 승자가 되었지만 그 승리 앞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유진, 그래. 내가 정리하겠다고 나오는구나. 그래, 결국 도망치겠다는 거지.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눈물로 번졌다. 유진, 은비도 잃고 너도 잃고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싸운 거지? 며칠 뒤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아무 감정 없이 손쉽게 문을 닫았다. 유진은 그렇게 비워진 침대와 조용한 아파트에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다. 2주 뒤 카페에서 혼자 앉아있던 유진 앞에 한 남자가 앉았다. 그는 은비의 전 직장이었던 마케팅 회사의 상무였다. 상무, 박은비 씨 건으로 조사가 좀 들어왔습니다. 혹시 회사 외부 투자자와의 사적 연결건 알고 계셨죠? 유진, 무슨 말씀이신지. 상무, 박은비 씨가 귀사 입사 전 귀사 투자자의 가족과 내연 관계였던 걸 회사가 파악했고 내부 자료가 유출된 흔적이 있어요. 유진, 자료 유출이요? 상무, 그쪽 투자 자료가 우연히 저희 경쟁사에 흘러갔더군요. 그 시점과 경로를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진, 설마 은비가? 상무, 전 직장도 현재 손해배상 검토 중입니다.
아마 이 일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유진은 자리에서 말없이 일어났다. 하이힐 굽소리만 바닥을 울렸다. 유진, 은비야. 넌 나한테 칼을 겨눈 게 아니었구나. 넌 날 통째로 삼키려 했던 거였어. 그날 밤, 유진은 은비의 SNS를 열었다. 거긴 아직도 여행 사진과 셀카, 일상 가득한 멘트들이 넘쳐났다. 다시 시작한다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야. 오늘도 나답게 살자. 과거는 과거일 뿐. 유진, 아냐. 과거는 되돌아와. 그것도 가장 아픈 순간에. 내 남편의 회사 동료는 내 절친이었다. 사부. 남편의 진심 그리고 은비의 마지막 패. 이혼 조정 신청 후 유진은 남편과 딱히 연락하지 않았다. 서류 정리에 대한 것 외엔 단 한 통의 문자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늦은 밤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남편, 내일 마지막으로 잠깐 볼 수 있을까? 정리할 게 있어. 그리고 말도 있어.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응이라고 답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지막이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마포의 조용한 카페. 남편은 늘 그랬듯 셔츠에 니트 조끼를 입고 있었다. 유진, 무슨 말인데? 남편, 너한테. 이런 말하는 게 맞을진 모르겠는데 그날 그 호텔. 은비랑 간 거 맞아. 근데 그날 이후로 계속 만난 건 사실 내가 끊지 못한 거였어. 유진, 그게 하고 싶었던 말이야? 남편, 아니. 나는 처음에 은비가 내 친구라는 걸 알고 있었어. 유진, 뭐? 남편, 그때 내가 소개해줬을 때 솔직히 나 끌렸어. 말도 잘 통하고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도 자꾸 들고. 유진, 그래서 내 친구를 건드렸어? 남편, 아니, 그건 그 사람도 나한테 먼저 다가왔고 우리 둘 다 그냥 서로한테 도망치고 있었던 것 같아. 유진, 그럼 난 뭐였는데? 남편, 미안해. 정말 그 말밖에 안 나와. 유진, 넌 지금도 날 사랑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리고 유진은 그 침묵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칠 후 유진의 메일로 한 통의 고소장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은비였다. 고소장 제목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관련. 그 안엔 유진이 은비의 전 회사에 정보를 전달하고 인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진,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네. 그녀는 은비의 이름을 휴대폰에서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를 받았다. 은비, 드디어 전화를 주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진, 고소장 잘 받았어. 생각보다 머리 잘 썼네. 은비, 당신이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주 귀여운 정도지. 유진, 나한테 왜 이래? 남의 가정을 무너뜨려 놓고 왜 내가 잘못한 게 돼? 은비, 그래. 난 당신이 가진 모든 걸 부러워했어. 넌 대학 때부터 늘 인기 있었고, 직장도 결혼도 집도, 심지어 남편도 다 가졌잖아. 유진, 그래서? 은비, 그래서 한 번쯤은 너의 것을 가져보고 싶었어. 그게 문제야? 유진, 넌 끝났어. 회사에도, 사회에도, 그리고 내 인생에서도. 은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지금 나보다 끝나가는 사람은 너야. 유진아. 유진, 뭐? 은비, 내 남편 나한테 다시 연락 왔거든. 미안하다면서 이젠 진심으로 널 보고 싶다고. 유진은 손에서 핸드폰을 놓쳤다. 통화 종료음이 공허하게 울렸다. 그날 밤 유진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유진, 은비 말이 사실이야? 잠시 뒤
단답형 메시지가 도착했다. 남편, 응, 만나고 있어. 유진은 말없이 침대에 누웠다. 복수도 끝났고 결혼도 끝났다. 그리고 이제 감정도 끝났다. 유진, 그래. 이게 현실이야. 사람은 그렇게 쉽게 뒤돌아서 살아가는 거야. 내 남편의 회사 동료는 내 절친이었다. 오부. 나는 잃었고 그들은 시작했지만 유진은 이혼 조정이 마무리된 날 강남구청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늘은 눈이 올 듯 흐렸고 숨을 쉬는 것마저 무거운 오후였다. 유진, 이게 끝인가? 아니지, 이제 시작이지. 혼자라는 삶의 처음. 손에 들린 도장은 선명했고 남편과의 7년은 한 장의 종이로 정리되었다. 그녀는 핸드백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 안엔 여전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은비와 나란히 웃던 대학 동아리 시절 사진, 그리고 아무 의미 없어져 버린 메시지 알림들이 남아 있었다. 삭제하지 않았다. 그건 그녀의 기록이었고 동시에 증거였다. 며칠 후 유진은 오랜만에 외출을 했다. 집 근처에 새로 생긴 북카페. 그곳엔 평소에 자주 마주치던 한 남자가 있었다. 항상 조용히 책을 읽고 어두운 계절에도 커피는 아이스로 마시는 사람. 남자, 이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유진, 네. 편하게 앉으세요. 그렇게 시작된 짧은 인사. 그리고 처음으로 유진은 낯선 이와 따뜻한 대화를 나눴다. 남자, 혹시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드네요. 유진, 맞아요. 잃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후련해요. 남자, 그럼 잘 잃은 거네요. 그 후련함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죠. 그 말에 유진은 조용히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은 날이었다. 한편 남편은 은비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엔 달콤했다. 은비는 늘 밝았고 남편을 잘 이해했다. 무엇보다 유진과 달리 그에겐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은비, 오빠, 이렇게 아침마다 같이 있는 거 너무 좋다. 우리 결혼은 좀 천천히 해도 되지? 남편, 응, 그래. 일단은 지금이 좋아. 하지만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남편은 어느 날 밤 은비의 노트북 화면을 보고 말았다. 거기엔 유진과의 통화 녹취 내용, 은비가 유진 몰래 기록한 것들이 정리돼 있었다. 남편, 이건 뭐야? 은비, 아, 그거. 혹시 몰라서 정리해뒀어. 내가 얼마나 당했는지 증거 필요하잖아. 남편, 근데 왜 내 말까지 녹음해? 은비, 오빠도 내 편이지만 세상은 안 그렇잖아. 혹시라도 내가 또 피해 입으면 어쩌려고? 남편은 말없이 노트북을 덮었다. 그녀의 미소가 어쩐지 섬뜩했다. 그 순간 유진의 말이 떠올랐다. 넌 은비를 아는 것 같지만 그 애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다음 날 은비는 새로운 직장에 출근했다. 하지만 몇 주도 안 되어 또다시 문제가 터졌다. 직장 내 남직원과의 부적절한 메시지 교환이 알려졌고 팀장은 내부 회의에서 조용히 그녀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팀장, 박은비 씨,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건 개인적 판단 문제 아닌가요? 은비, 저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팀장, 그렇게 친하게 지내려면 회사 말고 클럽을 다니세요. 그녀는 조용히 사직서를 냈다. 그리고 밤늦게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다. 은비, 오빠 나 오늘 또, 나,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남편,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건 내 문제야. 은비, 뭐? 남편, 이제 나도 지쳤어. 유진이랑 살던 시절보다 지금이 더 피곤해.
그 말에 은비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은비, 그래, 다 내 잘못이지. 내가 뭘 그리 잘못했어? 그냥 사랑했을 뿐인데. 남편, 사랑은 상대방한테 책임을 미루지 않아. 그 말 한마디에 은비는 조용해졌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남편, 너한테 미안해. 내가 맞았어. 그 사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유진은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었다. 내 남편의 회사 동료는 내 절친이었다. 6부. 예상하지 못한 재회, 그리고 누군가의 고백. 겨울이 끝나가던 3월, 유진은 북카페를 다시 찾았다. 책을 읽는 척하며 그저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그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남자, 요즘 자주 뵙네요. 혹시 같은 시간에 일부러 오시는 건가요? 유진, 그러는 건 당신 아닌가요? 남자, 맞아요. 그냥 당신 같은 사람 요즘 보기 힘들어서요. 유진, 어떤 사람인데요? 남자, 상처 입었는데도 조용히 앉아서 세상을 관찰하는 사람. 대부분은 그걸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 말에 유진은 웃었다. 유진, 관찰이 아니라 도망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은 거죠. 남자, 그래도 그게 당신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후, 남자는 유진에게 명함 하나를 내밀었다. 남자, 실은 저 이런 거 꺼내려다 말았는데 혹시 필요하실까 싶어서요.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재욱 변호사 가사형사 전문. 유진은 놀랐다. 유진, 변호사세요? 이재욱, 네.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이 뭔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누구한테 기대지 않더라고요. 유진,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졌어요? 이재욱, 그렇다기보단 그냥 궁금해졌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어떻게 다시 살아가나 싶어서. 그 말에 유진은 순간 무너질 뻔했지만 꼭 참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남편과 은비의 관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은비는 직장을 잃은 이후 계속 불안정해졌고 집에 틀어박혀 술을 마시거나 SNS에 자극적인 글을 올리는 일이 잦아졌다. 은비, 오빠, 나 다시 일하고 싶어. 근데 이력서 내도 연락이 안 와. 그 사람들, 나 이미 블랙리스트 올린 거야? 남편, 유진이 그런 사람 아니야. 너도 알잖아. 이건 그냥 내가 스스로 만든 거야. 은비, 또 그 얘기야. 맨날 나만 탓해. 당신이 처음에 나 안 받아줬으면 난 지금 이렇게까지 안 됐어. 남편, 내가 내게 먼저 다가온 거잖아. 유진이랑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솔직히 너 훨씬 더 위험해. 그 말에 은비는 잔을 던졌다. 깨진 유리잔 조각이 바닥을 튀며 둘 사이의 공기마저 찢어났다. 은비, 나 버릴 거야? 너 지금도 유진 생각하는 거 다 알아. 남편, 그래. 미련 있어. 근데 그게 사랑은 아니야. 그건 죄책감이야. 그날 밤 은비는 조용히 누워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은비, 미안해. 이제야 알았어. 내가 널 얼마나 질투했는지. 그 문자를 본 유진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이재욱 변호사와 다시 마주 앉은 유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유진, 이혼은 끝났지만 저 아직 제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재욱, 그래서 제가 옆에 있잖아요. 당신이 어디로 가든 최소한 혼자는 아니게 해드릴 수 있어요. 유진, 그 말 가볍게 하는 거 아니죠? 이재욱, 한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 순간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유진, 고마워요. 처음이에요. 누군가한테 나란 사람 자체로 고맙단 말한 게. 내 남편의 회사 동료는 내 절친이었다. 7부. 그녀의 마지막 카드, 그리고 뒤바뀐 판. 밤 11시 42분. 서울시 송파구의 한 원룸. 방 안은 난장판이었다. 깨진 술병, 엎어진 라면,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휴대폰 화면에 멈춰 있는 문자 하나. 이건 나만 무너질 수 없어. 유진, 너도 함께 가야 돼. 은비는 핸드폰을 켠 채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또렷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은비, 나는 박은비. 유진이 내 모든 걸 망쳤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나를 의도적으로 회사를 통해 몰아세웠고, 내 사회적 평판을 무너뜨렸고, 결국엔 내 남자까지 뺏었다. 그러니까 이건 정당한 복수다. 이 녹음은 내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다. 누가 나를 욕하든 나는 최소한 진심이었다. 녹음은 12분 후 종료됐다. 은비는 그 파일을 인터넷 제보 사이트와 SNS 단체 DM, 그리고 유진과 전 남편 이재욱 변호사에게 동시에 발송했다. 다음 날 유진의 핸드폰은 새벽부터 울려댔다. 이재욱, 녹음 받았죠? 지금 만나야 해요.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유진, 뭐예요? 이게 도대체?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요? 이재욱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다. 이재욱, 이거 보세요. 은비 씨가 이 영상을 언론에 흘리려는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게다가 공갈미수죄까지 성립될 수 있어요. 유진, 근데 왜 당신한테까지 보낸 거죠? 이재욱,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재욱, 사실 나 은비와 전에 연결된 적 있어요. 유진, 뭐요? 이재욱, 몇 년 전 은비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고소했던 사건의 피의자 측 변호인. 그게 나였어요. 난 그 사건에서 은비의 상대편을 변호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은비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그 후에 난 다른 사건으로 이동했어요. 유진, 그래서 지금 그녀가 당신을 선택해서 이걸 퍼뜨리는 거다? 이재욱, 네. 나까지 엮이면 이건 사적 복수국처럼 보이니까요. 판 자체를 뒤집겠다는 거예요. 유진은 충격에 말이 막혔다. 하지만 동시에 그제야 모든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 시각, 은비는 강북의 한 모텔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입가엔 미소가 떠올랐다. 은비, 이걸로 끝이야. 나만 당하진 않아. 이제 너희도 같이 망가져봐.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박은비 씨 맞으시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은비, 뭐? 한편 이재욱은 유진에게 또 다른 USB를 내밀었다. 이재욱, 이건 은비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냈던 내용이에요. 그중 하나가 제 법률 네트워크로 전달됐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메타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유진, 뭔데요? 이재욱, 놀라지 마세요. 녹음 날짜보다 앞선 날에 영상 파일과 캡처본이 이미 존재했어요. 즉, 모든 건 조작된 상황에서 연기한 겁니다. 이건 사전 기획된 범죄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은비는 경찰에 연행되는 순간에도 소리쳤다. 은비, 유진, 너 하나만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안 됐어. 다 너 때문이야. 수사관, 아니요. 당신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날 밤
유진은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지나갔다. 서울의 봄은 그렇게 다시 오고 있었다. 유진, 이제 끝났어. 정말로 이제야 끝났어. 이재욱,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 인생의 첫 장. 내 남편의 회사 동료는 내 절친이었다. 8부. 사라진 줄 알았던 것들이 돌아왔다. 은비가 구속된 이후 유진의 일상은 고요했다. 그토록 바라던 평화가 왔지만 왠지 낯설었다. 그녀는 북카페에서 조용히 책을 읽다가 이재욱의 연락을 받고 잠시 로펌 사무실로 들렀다. 이재욱, 그 녹음 파일, 검찰 쪽에선 공갈미수로 기소 의견 냈어요. 다만 여기 새로운 자료가 하나 더 있어요. 유진, 또 뭐가요? 이재욱은 조심스럽게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거기엔 은비가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CCTV 캡처 사진이 있었다. 이재욱, 이 남자 기억나세요? 유진, 이 사람. 이거 나랑 은비랑 대학 때 같이 아르바이트 하던. 이재욱, 맞아요. 이름은 조영기. 현재는 개인정보 컨설팅 회사를 운영 중이고 은비가 녹음과 편집, 배포 기술을 전부 이 남자에게서 받았어요. 유진, 은비가 혼자 한 일이 아니었단 거네요. 이재욱, 그렇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조영기가 당신에 대해 상당히 오래전부터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점이에요. 유진, 왜? 이재욱, 이 사람 당신 남편과도 연관이 있었어요. 심지어 당신 이혼 소송 자료까지 건드렸습니다. 유진, 그럼 남편도? 이재욱, 직접적인 공모는 아니지만 조영기와 친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조영기의 기록 중에는 당신에 대한 불법 사생활 촬영 정황까지 있습니다. 유진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유진, 설마 그때 7년 전 유진과 남편이 처음 함께 살던 시절 한번 분명히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적이 있었다. 집안의 낯선 기운, 거울 근처의 미세한 점, 그리고 화장실 선반 위에 보이지 않던 렌즈 같은 것. 그때는 그냥 스스로 예민하다고 넘겼었다. 이재욱, 그 파일이 남아 있었고 지금 복구 중이에요. 그리고 유출 경로도 거의 추적 완료됐어요. 유진, 그 파일 혹시 남편도 봤던 건가요? 이재욱,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영기는 돈을 주면 그 누구에게도 팔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유진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남편이 받았다. 남편, 왜? 유진, 조영기라는 사람 기억나? 남편, 그 이름 왜? 유진, 그 사람 내 사생활을 7년 전부터 감시했어. 넌 그 사실 몰랐어? 남편, 나는 그 사람이 내 예전 회사에 있었던 것도 몰랐고 그냥 은비랑 어울리던 친구인 줄 알았어. 유진, 그래. 그럼 너도 피해자라는 거야? 남편, 모르겠어. 이제는 나도 내가 뭘 믿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유진, 그 말 7년 동안 같이 살기 전에도 했었지. 남편, 유진아, 정말 미안하다. 유진, 이젠 그 말 들으려고 전화한 거 아니야.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미쳤던 건지 아니면 세상이 미친 건지. 며칠 뒤 조영기는 검찰에 소환되었고 은비는 정신감정을 신청하며 감형을 시도했지만 이미 증거는 충분했다. 이재욱,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당신은 피해자이자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유진, 그렇게까지 말해주시니 정말 살고 싶어지네요. 이재욱, 살아야죠. 앞으로 당신 이름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유진 씨는 이제 과거의 피해자 아닌 미래의 주인입니다.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다이어리를 펼쳤다.
표지를 열고 가장 먼저 적은 문장. 나는 내 이야기를 다시 쓰기로 했다. 내 남편의 회사 동료는 내 절친이었다. 구부.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생존자다. 봄이 완연해졌다. 서울의 벚꽃은 하나둘 피기 시작했고 유진은 서촌의 작은 서점에서 일주일에 3번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책을 정리하고 차를 내리고 조용한 음악을 틀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 유진, 별거 아닌 하루인데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다. 그녀의 다이어리엔 어느새 글이 빼곡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기대지 않는다. 누가 나를 무너뜨리려 했든 나는 서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나는 계속 쓴다. 그날은 서점 앞 벤치에서 점심 도시락을 먹고 있던 중이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남편, 유진아.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하고 어딘가 늙어 있었다. 유진, 오랜만이네. 남편, 나 마지막으로 내 얼굴 보고 싶었어. 유진, 지금 보는 중이잖아. 남편, 많이 변했다. 내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뭘 몰랐던 건지도. 유진, 무슨 말하러 왔어? 남편, 미안하다는 말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그냥 고맙다고 하려고. 유진, 고맙다고? 남편, 내가 날 떠나줘서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돌아볼 수 있게 됐으니까. 유진은 말없이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들며 말했다. 유진, 좋아. 그럼 나도 하나만 말할게. 남편, 응. 유진, 당신이 날 배신했을 때 나는 날 지켜야 했어.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게 됐고, 혼자서 복수하고, 혼자서 고통 견디고, 결국엔 혼자 다시 시작했어. 남편, 유진, 근데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알겠더라. 나는 당신 없었을 때가 진짜 나였더라고. 남편, 유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이 마지막이야. 앞으로 내 이름에 당신의 전 아내라는 꼬리표는 붙이지 말아줘. 남편, 그럴게. 유진, 잘 살아. 이번엔 진짜로 각자 갈 길 가는 거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유진은 다시 도시락 뚜껑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남편은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조용히 사라졌다. 며칠 후 유진은 이재욱과 함께 작은 전시회에 다녀왔다. 사진을 찍고 조용히 웃고 서로의 손등이 부딪힐 때마다 눈길을 마주했다. 이재욱, 유진 씨, 이제는 당신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차례예요. 유진, 글쎄요. 내 얘기가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이재욱, 살아남았다는 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서사입니다. 유진, 그럼 같이 써줄래요? 이재욱, 기꺼이요. 그날 밤 유진은 집에 돌아와 다이어리 첫 페이지를 뜯어내고 새 종이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살아낸 생존자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내 남편의 회사 동료는 내 절친이었다. 10부. 다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편지가 도착했다. 서촌의 아침은 평화로웠다. 유진은 여느 때처럼 서점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바로 그 순간 문 앞으로 우편 배달부가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배달부 등기 우편입니다. 직접 수령사인 부탁드릴게요. 유진, 고맙습니다. 봉투엔 발신인 이름 없이 정유진님 앞으로라는 문구만 적혀 있었다. 이상하게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카운터에 앉아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그 안엔 한 장의 편지, 그리고 낡은 USB 하나. 편지지에 적힌 첫 문장은 이랬다.
유진아, 이 편지가 도착했다면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없을지도 몰라. 아니, 없을 가능성이 더 크겠지. 글씨는 익숙했다. 그 목소리도, 그 톤도. 편지의 서명은 박은비였다. 편지 내용은 길었다.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조용했다. 은비, 편지 낭독체. 처음엔 정말 내가 미웠어. 왜 내가 다 가졌는지 모르겠고, 왜 나는 항상 뒤에만 서야 했는지 억울했어. 근데 너도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어. 넌 늘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 매일 살아남느라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더라. 나는 그걸 알면서도 끝까지 외면했어. 그리고 내 곁에 있었던 그 모든 시간을 날 위한 준비 시간으로 바꿔버렸지. 정말 미안해. 그때는 몰랐어. 내가 널 질투한 게 아니라 너처럼 되고 싶었던 거였단 걸. USB 안엔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이 있어. 그 안에 내 진짜 얼굴이 있어. 그걸 보고도 날 용서할 수 없다면 그땐 그냥 지워줘. 내가 날 기억하지 않으면 나란 존재는 세상에 없던 사람이 될 테니까. 미안해, 유진아.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 내가 처음 날 친구라고 불러줬을 때부터 나는 이미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을 갖고 있었던 거야. 안녕. 은비. 유진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엔 어두운 방 안에서 촬영된 은비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는 울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무표정했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을 꺼냈다. 은비 영상 중 내가 망가뜨린 건 너만이 아니야. 나 자신도 내가 가장 먼저 망가뜨렸어. 그 영상은 17분 동안 계속되었고 그녀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무너졌는지, 어떤 마음으로 유진을 향해 칼을 들었는지 낱낱이 고백하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손은 떨렸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USB를 꺼내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적었다. 기억할게. 하지만 붙잡진 않을게. 그 말은 용서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었다. 그건 그저 한 사람의 끝과 또 다른 사람의 시작에 대한 예의였다. 몇 달 후, 유진은 서점의 공간 일부를 작은 갤러리 겸 글쓰기 교실로 바꿨다. 그곳의 첫 기획전 주제는 생존자들의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와 글을 읽고 사진을 보고 그리고 한 문장씩 써내려갔다. 나는 오늘도 무너지지 않는다. 내 이름은 상처가 아니다. 당신의 고백은 누군가의 시작이다. 그리고 유진이 마지막으로 쓴 문장. 나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썼다. 이제 당신 차례다.